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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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12시에도 이 사람은 방송을 켰던 것 같은데 왜 지금도 방송을 켜는 거지? 싶은 분들 공지를 했다시피 오늘은 방송을 2번 합니다. 이 사람 드디어 스트릭 프로그램을 달려고 방송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오전에 권장님이 위험한 주제를 푸는 일종의 토크쇼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글자 마법사님. 지난번에 책 재밌게 봤어요. 시라고 해야 되겠죠. 위험한 주제를 푸는 그 토크쇼를 잠깐 진행을 했었죠. 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 토크쇼 진행하고 나서 좀 잠깐 쉬면서 병원도 좀 다녀오고 해가지고 아까 낮보다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병원 한 번 했는데 오늘 이미 병원했다고 또 병원은 안 된다고 하네? 아니 야이 트위터야. 아무튼 오늘 책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좀 자취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까는 방송을 그냥 리허설 한번 하고 바로 키느라고 여러분들하고 자취할 시간이 좀 없었는데 어차피 그분들하고 합방을 하는 거가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하고 합방을 하느라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시간 조절조절 가지면서 좀 편하게 방송 진행을 해볼까 해요. 약 먹어서 그런지 되게 졸려요. 관장님이 비염이 좀 다시 도졌습니다. 어제 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옹냥냥냥냥냥 하면서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맞구나 그 녀석이 계절 바로 한, 아이고 환절기가 왔구나 싶어지는 거죠. 원장님이 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겨울 옷을 집어넣는 거는 식목일에 집어넣어야 하고 입춘 이미 지났습니다. 경첩 지났어. 입춘도 지났고 경첩도 지났는데 아직도 날씨는 춥고 나는 패딩을 입어야 나갈 수가 있고 옛날에는 이 정도로 추위를 안 탔던 것 같은데 이것이 나이를 먹은 것인가 라는 헛소리를 좀 나물나물거리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건 있어가지고 그 자고 일어나면은 좀 덥다 싶으면은 자꾸 이불을 발로 차가지고 이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권장님 자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해준 말인데 너는 자면서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방으로 헤드뱅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머리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뭘 하길래 잠을 자면서 그 꼴이 난지는 사실 모릅니다. 내가 자면서 내 모습을 보면은 그건 유체이탈 아니요? 응? 관장님 유체이탈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유능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서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혹시 유체이탈 경험자가 있으신가요? 자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저는 자는 모습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런단 말이요. 농담은 한 여기까지만 해두고 어제 권장님이 퇴근을 하고 나서 헬렐레 하면서 좀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퇴근 전에 권장님이 이번 달에 이사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막 고양이들을 원래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고양이들 그럼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고 차라리 호텔에 맡기는 게 어떠냐라고 했죠. 근데 평가가 꽤 괜찮은 고양이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맡기면 애들 3마리 다 함께 둘 수 있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맡겨놨지. 맡겨놓으려고 딱 봤는데 아니 없는겨. 전화번호가 없는겨. 이 우야기 그냥 가가지고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
그 번호가 없어서요 하면서 결국 찾아갔죠. 원래 한 토요일쯤에 찾아갈까 했는데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찾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퇴근하자마자 그 호텔을 찾아갔죠. 호텔을 멍하니 그냥 가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호텔 주인분은 그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딱 오시더니 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해서 아 제가 고양이 이사 때문에 좀 맡기려고 잠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 그냥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전화번호가 없었어. 그래서 아니 전화번호 없던데요? 아니 저 전화번호가 없으면서 그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더라고. 없지 당연히. 나도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문 앞에 그 번호도 있더만 왜 번호가 네이버에 넣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간에 찾아와가지고 아 저 고양이 맡기려고 보는데 없어서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은 집에 홈캠이 있는 고양이 집에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많이 두는 집사분들을 많이 모셔봤 그 모셨다기보다는 많이 손님으로 맞이를 했었나 봐요. 아, 우리 고양이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죠? 우리 고양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죠? 왜 이렇게 밖에 나오질 않나요? 하면서 걱정을 하셔도 아이들이 특성상 영역동물이라서 어쩔 수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압니다.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면은 20시간 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첫째는 아주 잘 먹을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지. 왜냐면은 관장님이 한 10년 넘게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를 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아 이해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고양이들은 이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하면서 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는 이사할 때 이 고양이를 안 맡겼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관장님 어머니하고 같이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관장님 혼자가 아니라 관장님 어머니하고 같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관장님은 고양이들을 맡기 그 보살피고 어머니가 집안을 진두지 해가지고 애들 다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사는 누구 혼자만 한다? 관장님 혼자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관장님 혼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때문에 고양이들 어디 맡겨놓을 곳 사실 아버지 차에다가 넣어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아니 관장님 볼 때도 너 고양이 냄새 난다 하면서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차 안에 두는 거는 좀 무리수가 됐고 대신에 이번에 병원 갈 때 안정제를 좀 타와가지고 같이 좀 해가지고 애기들 좀 돌볼까 싶어요. 아, 문제는 내가 거의 한 3일 동안 애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게 아,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애들하고 붙어서 산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른 방 가서 자는 것만 해도 나는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 아, 이번에 한 3일 정도 이사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과연 관장님이 울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그중 하루는 회사에가 있어서 회사에가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튼 아 너무 걱정이 큽니다.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걱정도 있어가지고 안정제를 처방받을 거긴 한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 반장님이 애들 없이 사는 거 벌써 눈물 나. 지금도 옆방에 가 있는데 이렇게 방송 오래 하다 보면 애들이 와가지고 뭐하냐 쓰다듬어 줘라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옆에 와서 쳐다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하루 동안 거의 하루 이틀 3일 못 봤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서러워. 우리 애기들 어떡하지? 우리 애기들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지금도 보려면 볼 수 있지만 벌써 떨어지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싫군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관장님은 이미 말을 했다시피 고양이를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큰애가 8kg라고 말을 하니까 그 순간 돼지라고 가득 찼던 채팅방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까지 돼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골격이 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아닌가? 돼지가 맞는가? 그래도 요새는 좀 그 사료 조절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고 있긴 하죠. 지난번에도 한 80g 정도 빠졌다고 하니까 이대로만 가면은 좀 잘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걔 80g 빠지는 동안 다른 애들은 더 빠졌어요. 애들 사료를 좀 최대한 적게 줘가지고 제한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급식을 한다? 그대로 다 먹는 애가 저희 집 첫째입니다. 돼지라고 해도 할 말이 없군. 하지만 돼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농담입니다. 돼지는 돼지야. 할 말이 없어.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관장님이 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성인이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게 60%가 넘어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야? 솔직히? 아니 어떻게 사람 한 달에 한 권 못 읽는다? 그거는 가능성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그거는 거짓말 아니야? 다들 책 읽잖아요. 만화책이라도 읽는데 거짓말 아니야? 왜 책을 안 읽지? 원장님은 방금 전까지도 책 오늘 읽을 책 분량 판결문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할까 싶어서 한번 다시 읽고 그랬는데 어떻게 책을 안 읽을 수가 있지? 책 재밌잖아. 다들 책 재밌게 보는 거 아니었어? 나만 책 좋아하는 찐따였던 거야? 아 찐따라는 단어는 안 좋구나. 안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이 단어는 좋지 않네요. 나만 책 좋아하는 범생인 찌질이었던 거야? 아니 근데 책 재미있지 않나요? 관장님은 여전히 책이 지금 이사 갈 때 버려야 되는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책을 못 버리고 있어요. 책 좀 버려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책은 일단은 책이랑 고양이는 버릴 무언가가 아니라고 인지가 되는 것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사할 때 버리는 거 관련해서 얘가 나왔는데 버리는 것 중에서 왜 그 사진 버리가 제일 애매하지 않아요? 그 관장님 집에 앨범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아버지 집에 띠랑 갖다 놓는 것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앨범을 딱히 펼쳐보지도 않아서 그냥 버리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사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버리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리고 좀 아기 때 사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버리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집만 되기만 해서 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일일이 찍어서 데이터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중노동이고 요새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반장님은 어릴 때 필름 카메라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같은 거 갈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안 챙겨주셨구나. 어머니가 그 필름 카메라 같은 거 일회용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고 가라고 좀 가끔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이? 어이? 이상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다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랄랄랄랄. 다들 그게 좀 필름이나 앨범이나 좀 많은데 또 지금 이게 좀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잘 해결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사진이. 근데 사진을 버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일단은 내 사진만 있으면 그냥 확 버리겠거든요. 근데 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가족 사진이 있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나한테 이게 다 떠넘겨져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버릴래라고 해서 그냥 휙 버리기엔 또 애매하고 어디 태워버리려고 하려면은 태우는 것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찌 처리하지?
어머니 물건은 최대한 버리려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속속이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다. 아직도 남아있네 하면서 자꾸 버리고 찾고 버리고. 아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관장님이 이번에 너무 그 셀프 이사니 뭐니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포장 이사로 했어요. 짐도 최대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버리는 김에 그릇들을 싹 다 그릇이랑 그 냄비 같은 걸 좀 싹 다 버릴 예정이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밥솥은 가져갈 건데 그릇이나 냄비는 가지고 있어봤자 그만큼 내가 뭘 해먹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느낌이 됐죠. 원래는 그 만두 관장님이 좋아해가지고 만두 쪄먹으려고 만두 찜기도 좀 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찜기 이게 그 전자레인지로 돌아가는 찜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걸로 돌려 먹고 하니까 이거 찜기 별로 필요 없어졌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버릴 것만 한가득인데 이게 혼자서 버릴 수 있는 용도가 없어가지고 이사 갈 때 한꺼번에 좀 이러려고 이삿짐 센터를 좀 쓰는 거죠. 이삿짐 센터한테 맡겨가지고 좀 버릴 예정입니다. 후딱후딱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그리고 이사 간 집이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만큼 작은 동네를 가려면 그만큼 몸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대신 애들의 물건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분명 우리 부모님이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빠 아들이나 너 미쳤냐? 이 소리를 할 거야. 전에도 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때 들은 얘기 중에서 고양이 화장실이 4개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짜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야, 네 화장실은 하나인데 고양이 화장실은 4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고양이 화장실이 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그 모래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애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단 말이죠. 근데 고양이 화장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뭐? 하면서 어처구니 없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면 다 알 거야. 고양이들이 마리수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 만큼,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고양이가 3마리죠. 그러면은 5개의 화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개수도 좀 적다. 다른 화장실이 좀 크니까 괜찮으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어떻게 고양이가 3마리나 있다고 고양이 화장실이 4개 있는데? 하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 근데 이게 고양이를 위한 복지 아니니까 내 복지야 뭐 알바 아니야. 내 복지야 뭐 그냥 나 누울 침대랑 내 책장 가득 채울 책장이랑 컴퓨터만 좀 있으면 됐지.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쓰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래오래 살아서 컴퓨터 요괴가 되어줘. 제발 방송할 때 터지지 말아줘. 스담. 장관님의 컴퓨터한테 스담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약겨운 돌아서 좀 졸리긴 한데 그래도 코 맹맹이 소리가 아침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떠 뭔가 이야기거리를 좀 더 짜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번아웃이 왔나 싶을 정도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일에 잔실수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회사가 진짜 나한테 너무 힘든 거가 맞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편해. 하루 이틀 이렇게 쉬는 시간 가지게 되는 것도 좋긴 한데 요즘 잔실수도 그렇고 큰 실수도 그렇고 회사에서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이사 준비도 있고 그 와중에 회사에서도 바쁜 시즌이 몇 차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번아웃이 왔을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군요. 근데 번아웃이 왔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나 지금 번아웃이야 라고 확언을 못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번아웃이 올 정도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 월급만큼이나 일을 해야지. 월급만큼 일해도 다행이지. 아닙니까? 월급보다 더 일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여러분하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현재 주 생각입니다.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잔실수가 많냐? 근데 확실히 힘들어서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일한 것 같지는 않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가 장자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은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할 때 실수가 늘어나는 시즌이 있나요? 관장님은 그게 종종 생겨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이 날리가 나지? 나 원래 이 정도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거를 무시를 했지? 왜 했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단 말이죠. 아, 회사에서는 들어온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참이도 가고 있고 이게 파견직의 단점인 것 같아요. 파견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방송국들은 파견직 뺑뺑이가 좀 심하거든요. 정직원을 뽑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직들끼리만 쌓이는데 파견직으로 백날 연차가 쌓여봤자 파견직 다음 근무지도 파견직이 되더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정직원으로 정착하고 싶은데 정직원을 뽑아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아니 엊그제도 야간 출근하는데 난 분명 4시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내가 5시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각을 한 거야.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이런 실수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야. 왜 늦었어? 진짜 모르겠는 거야. 나도 왜 내가 이런 식으로 늦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답을 해요. 차마 그렇게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하고 끝냈죠.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실수가 늘어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벌써 출근하기 싫어요. 지난번 어제 퇴근 전에도 뭔가 실수를 하나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소리 들을 걸 생각하니까 벌써 피곤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출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더 짙어지긴 한데 그래도 나에겐 책임져야 할 고양이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어쨌든 간에 일을 하는 게 사람의 숙명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하든 아니면은 이걸 틀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든 할 수 있겠죠. 일을 하는 게 사람의 숙명이고 나도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고양이들하고 즐겁게 지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진정하자. 어쨌든 일을 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마음을 접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퇴직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퇴사에 대한 의욕을 집어 넣습니다. 아휴. 그러고 보니까 그 프로가 되면은 따로 이거 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 그거 나 프로 달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욕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해야 제가 뭐 의견을 가지든가 하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20명쯤 들어올 수 있게 말솜씨를 늘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현재로서는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재미있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살면 좋겠네요. 전에도 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아, 이 사람 재미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무례하면 이건 재미가 아니라 화를 돋군 일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작정 화를 돋구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은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지거든. 특히 인방계란 그런 것 같아. 그치만 무례하지 않고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점 노잼이 되어가는 것 같고 고민이 자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재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관장님도 재밌는 걸 추구를 하지만 관장님의 재미는 좀 재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탁 하면서 웃음을 터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영상을 보고 해도 아 이거 재밌다 이걸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안 된다기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재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방송 보는데 그냥 작업용 부금으로 틀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답장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방송에서 재밌어지려는 목적은 하나죠. 여러분들하고 좀 더 즐겁게 소통하고 재밌게 즐기고 싶다. 그렇지만 말솜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여러분들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너무 없는 것도 고민인데 싶을 때는 뉴스 같은 거로 확인을 하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한데 오늘처럼 아예 출근을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날은 이야기거리가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네 라고 하기엔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것만 무한으로 있으면은 그게 방송이야? 그냥 불금 틀어놓는 이상한 사람이지. 불금로 그냥 노래 틀어놓고 딱히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뭐만 이상하게 틀어놓은 24시간 틀어놓는 이상한 방송하는 사람도 많긴 해. 근데 나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착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가 재미있는 편이 아니라서 많이 고민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좀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재밌어 하나요? 관장님이 재밌다면 그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음, 어디 보자. 그러면 슬슬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불량판결론. 여러분은 법원에 가거나 법원에 관련된 일을 얼마나 겪을지 모르겠네요. 관장님도 사실 법원에 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경찰서도 보통은 안 가지, 사람이랑.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을 피치 못하게 가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그 스트리머계에서 좀 유명한 게, 타 스트리머를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께서 인맥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신입 스트리머들의 돈을 뜯어먹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그분은 법원을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법원을 보내서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사적 제재를 못하게 나라의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을 보내지만 이 법원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악질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피해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그 피해자, 가해자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시나요? 원장님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요. 1심까지 갔는데. 빠른 게 1년 정도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느릿느릿하죠. 모든 판결들이. 뭐 그만큼 검사도 바쁘고 경찰도 바쁘고 판사도 바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기에는 판결문들이 그렇다고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에도 판결이 이상한 법들이 꽤 많았는데 그거는 아까 오전에 내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군요. 그러면 이런 판결문들은 누가 내릴까요? 간단합니다. 판사가 내려요. 판사가 왜 이런 식으로 내리나요? 놀랍게도요. 판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갑자기 형량이 확 늘어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실제로 논문 결과도 있다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들이 항상 이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디 보자. 그나마 무죄 판결 난 것 중에서 당연하게 무죄 판결이 나야 했던 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그 사무실마다 간식 창고 같은 거 두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연히 한 사람이 그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였나 커스터드였나 그거를 좀 먹었나 봐요. 배고프다고. 배고픈데 이거 좀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돼요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그런 것들은 손님 맞이용으로 놔두니까 먹었나 봐요. 배가 고프고 해서. 그거 하나 먹은 걸 절도죄로 처리를 해서 법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죠.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인권협회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지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손님 먹으라고 준 걸 거기에 그분이 어떤 수리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손님 먹으라고 둔 거지만 너희 먹으라고 둔 건 아니다? 뭐 사람 차별하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 그분이 정말로 1심 판결에서 무혐의가 아니라 어떠한 소매치기나 절도로 인정이 됐다면 그건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제대로 된 판결이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초범이고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라는 이유로 형량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는 많고 어려운 법이지만 동시에 왜 이런 법 판결문이 나오는 거지? 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 오늘의 책 불량 판결문입니다. 지은이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규 변호사님이시고요. 이분이 목격을 했던 수많은 판결문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적어놓은 에세이입니다. 보면 시작하기에 들어가서 매우 많은 기자님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하고 인터뷰했던 거를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네가 좀 해줄 수 있어? 하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판결문이 제대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백날 노력해봤자 이주 노동자들은 처벌을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냥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장이나 농사나 그런 것들은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언제까지나 탄압을 할 수 없는데 이걸 통해서 야 너 몰래 들어왔지? 내가 언젠가 너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너 여기서 일 제대로 하고 돈 조금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도 결국 그 이주 노동자가 판결을 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주 노동자를 고용주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만큼 이쪽에 사람이 못 오는 것도 문제 아닌가? 그런 것들을 빼고 판결을 내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판결문의 중요성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한 이유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선례가 없으면요, 그 어떤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처벌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관장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한 10대 소년이 자신의 또래 여자애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여성 3명밖에 없는 집이었다고 했어요. 그 3명을 모두 칼로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중상을 입힌 사건. 이거만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사람을 셋이나 흉기로 휘둘러서 크게 다치겠으니까 분명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관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초범이고 10대고 어리니까 그렇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계기를 주는 책, 오늘의 책, 불량판결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읽어보도록 할까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과정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종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내 주장이 철옹성처럼 공고한 법적 안정성의 균열을 일으킬 만큼 파격적인 것이 아님에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민망한 일이다. 이런 질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답한 기억이 있다. 법적 안정성은 일개 변호사나 활동가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적 안정성은 걱정할 만큼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의 상황이 느긋하지 않다. 사실 굉장히 다급하다. 당장 오늘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정당한 임금이나 수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이분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제도와 관해 지금까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니 앞으로도 동일하게 유지해 나가자 라는 식의 논리는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다. 법적 안정성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분들의 피해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미 존재하는 법, 법원과 검찰이 내린 결정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우선한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의 안정성은 국민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옹성처럼 견고하다. 그렇기에 국민의 중시해야 할 가치는 구체적 타당성이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저버린 피윤회적인 국민으로 손가락질 당할까봐 걱정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런 걱정 따위 훌륭히 벗어나려고 시작한 목소리를 높여 외쳤으면 좋겠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법의 영역에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오늘도 도처에 널린 문제의 합리적 해석을 구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판결문은 왜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의 대상인가? 나는 검사나 검찰청 소속 직원이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지만 검찰청 민원실에서 일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민원 담당 법무관으로 서울중앙지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은 아직도 오롯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은 대한민국에서 억울하다는 사람들을 꼭 한 번 거쳐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자 사연을 가지고 민원실을 찾는다. 가방 가득 서류 더미를 넣어 가지고 오는데 가방 무게만큼 그들의 인생 무게가 묵직할 것이다. 1년 동안 민원 담당 법무관으로서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분들과 반지와 같이 어두침침한 민원실 한쪽 구석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참 많구나. 재판을 받아도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검찰청 민원실을 찾은 사람 중 관련 판결문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1심부터 3심까지, 더 나아가 재심 등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억울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들의 행렬이 매일 이어졌다. 나는 그 1년 동안 무력감을 느꼈다. 일개 공익 법무관을 해줄 수 있는 건 그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준 일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도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인데 가지고 온 서류 더미를 여기 버리고 가겠다는 분들 계셨다. 이제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겠다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며 보람까지는 아니지만 무력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엔 이런 질문이 남았다. 왜 지금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온 판결문을 통해서는 그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던 것일까? 그 당시 나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거기에 법무관 근무를 마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거쳐 개업 변호사로 법과 씨름하여 15년 정도의 세월을 보낸 지금에야 그 답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수학에서는 1-1이라는 약속이 정해져 있기에 이 사실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실망시킬 일이 없다. 한마디로 억울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선 수학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웃고 울기를 반복하다 억울해 못 살겠다고 호소한 일까지 발생한 것이 바로 법의 영역이다.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고 억울해 못 사는 지경까지 몰아붙이는 법은 어떻게 탄생할까? 법의 탄생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국회다. 우리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출세한 사람을 특별 취급한다. 일단 그들이 단 배지부터 금배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부른다.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선거라서 총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총이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다. 모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장면을 걸쳐 공격하는 총공격이 떠오르는 만큼 정당들은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선거의 자원을 총동원해 의석수 300개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 애쓴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국회가 법을 탄생시키는 입법권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부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의결이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자주 목도한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실제 법으로 탄생하는 비율이 18대 국회 17%, 20대 국회 11%로 계속 나눠지는 것을 보면 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지 알 수 있다. 법이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과정 또한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해석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석을 피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최근 국회는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탄생시켰다. 새롭게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기존 법과 달리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담겼고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2년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전세기간 연장 여부를 물어야 하고 2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도 상승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추가 대출을 알아봐야 했던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어떤 임대인이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청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법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르치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간 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막아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소송의 배상을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성 편지였다. 집주인은 증간소음 문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마음에 걸려 편지를 들고 찾았다. 나는 집주인과 상담하면서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음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임차인이 제6조 1항의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 사안의 구호에서 말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까?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간한 2020 7월 31일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은 위 사유 9호에 대해 이런 설명을 달았다.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의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함께 일하는 동료 변호사 5명에게 물어보니 일간이 3대2로 갈렸다. 층간소음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편지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렇게 다수 의견대로 상담을 해드렸고 혹시 이후 아랫집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우리 사무실 다수 의견처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의견처럼 층간소음 문제 삼는 아랫집 사람에게 받은 편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지는 임대인의 선택이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막 탄생한 따끈따끈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뜨거운 감자처럼 여러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럴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법원이다. 우리는 법에서 권한을 사법부, 법원에 부여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제9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하는 건 바로 이 한마디다. 법의 영역에서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말을 하죠. 법에서는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백날 전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저런 문제가 있었지 하면서 고민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답이 없는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분은 마음에 짐이 덜었지만 대부분 법이라는 문제는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혹은 이게 제대로 된 판결문이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일까? 아니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 간의 문제에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그렇게 사람들이 즐겁다거나 혹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사람과는 문제에서 정답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게 바로 법원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법을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 그런 생각을 법은 공정하다라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관장님은 법이 공정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만약 법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삶의 정답이 없듯이 법에도 정답이 없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책, 불량 판결문이었습니다. 관장님이 코감기에 걸려서 코가 발음도 안 좋아지는데 와중에 법률들은 길고 현학적이고 발음하기 어려워요. 맵땡땡땡땡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 발음을 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발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들릴 수 있게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정답이 참 어렵군요. 하필 이 시즌에 이렇게 방송이 연이어 있는 날에 코감기가 걸려버리다니 참 세상살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오늘의 방송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남기는 책이었지만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로서 여러분의 선택이 나쁘지 않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나요? 금요일이니까 좀 즐겁게 퇴근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즐겁게 학교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3월이라서 꽤 많은 분들이 등교를 하고 개학을 하고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3월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죠. 여러분의 3월의 첫 번째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보면서 좀 즐거운 마무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원한 잠에 도장 관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녕.